자, 이제 86쪽 갑시다. 이 경제론은 수요 공급 이론하고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수요 공급에서 4개 아니면 5개, 보통 한 5문항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기 변동에서 1개 아니면 2문제. 뭐 올해 작년 시험에서도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경기 변동은 어려운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년 중에 한 번만 제대로 수업을 들어도 뭐 시험에 나온 포인트를 다 점검하고 아주 쉽게 득점할 수 있는 손쉬운 영역인데, 이게 괴롭다니까. 요 경제론만큼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수요 공급이론은 공부를 조금 해야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 내가 분명히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투자론, 감정평가론, 경제론 요 3개 영역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부를 안 하면 점수를 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이제 조금 어려운 영역으로 들어온 건데, 특히 나중에 탄력성하고 결합되는 내용이 나오면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어 합니다. 수요 공급 자체는 그다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수요 공급 자체는. 근데 탄력성하고 이제 결부된 문제가 나왔을 때 상당히 좀 힘들어 하는데, 그죠? 뭐 해결할 수 없는 건 없어요.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은 다 특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요 공급은 수요가 먼저 나오고 뒤에 공급이 나오는데요. 수요를 정리를 잘해야 공급은 공부할 게 없어. 그러니까 수요만 공부를 하면은 공급은 단어만 하나 딱 바꾸면 되니까요. 진짜 공부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수요 위주로 출제가 되니까 수요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앞부분이 정리가 돼야 뒤로 갈수록 그죠? 앞에 내용이 첨가돼 나오는 거니까 뒤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차근차근 한 개씩 하나씩 단계별로 다 정리를 해가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수요의 개념 그러면요. 자, 수요 그러면 3가지가 딱 숫자가 있는데, 거기 첫 줄에 수요란 경제의 주체가 그랬잖아. 그죠? 경제의 주체가 거기 경제의 주체가 앞에다가 부동산 수요란 경제의 주체가 앞에 삭각 표시하고 단어를 하나 적어 놓는다. 구매력을 갖춘 경제의 주체가 이렇게 구매력을 갖춘하고 적어 놓어요. 수요란 부동산 수요란 구매력을 갖춘 경제의 주체가 1번.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2번. 그 다음에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3번. 그럼 부동산 수요는 3가지. 수요는 3가지다 이 말입니다. 첫째, 구매력을 갖춘 수요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정 기간 동안이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시점이 아니고 일정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고요. 세 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그랬어. 구입한이 아니고 하고자 하는 그랬어요.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그랬는데, 자, 첫째 수요는 구매력을 갖춘 경기 주체. 그러니까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가 구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 구매력 또는 구입 능력 같은 말이다. 이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하거든요. 수요는 반드시 유효 수요여야 합니다. 유효 수요는 물건을 구입하겠다는 구입 의사도 있고, 또 구입 능력, 이 구입 능력이 바로 구매력이라 이걸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돼. 즉 자금력이 있어야 물건을 살 수 있지.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만 있다, 살 생각만 있고 돈이 없어, 그 물건을 살 수가 없죠. 그건 수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는 반드시 구입 의사와 구입 능력, 이 구입 능력하고 같은 말이 뭐라고? 구매력. 이 구매력을 반드시 갖추고 있는 수요, 즉 유효 수요여야 한다 이 말이다. 반드시 수요는 유효 수요여야 합니다. 이 구입 능력이 없는 수요를 잠재 수요라고 하는데요. 잠재 수요는 수요가 아니다. 즉 잠재 수요는 물건을 사고 싶은 의사는 있어. 근데 돈이 없단 말이야. 구입 능력이 없어. 그 물건을 살 수가 없겠죠. 그건 수요가 아니야. 그러니까 수요는 반드시 구입 의사와 구입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뭐 유효 수요여야 한다. 반드시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여야 합니다. 두 번째, 수요는 일정 기간이 명시돼야만 수요량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명시돼야 수요량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정 기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죠. 그래서 흐르기 때문에 물이 흘러간다. 그래서 흐른다, 흐름에 비해서 유량, 흐른다는 뜻이죠. 유량. 영어로는 흐름을 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는 일정 기간이 명시되어야만 측정이 가능한 유랑 개념이야. 유랑 개념이지. 이거하고 이제 대비되는 반대 개념이 일정 시점입니다. 일정 시점. 자, 1월 1일 현재, 이거는 일정 시점을 표현하고 있죠. 일정 시점은 딱 정체되어 있는 거니까, 그죠? 흐르는 게 아니야. 그래서 물이 고여 있다고 해서 호수에 비해서 일정 시점을 저량, 영어로는 서톡이라고 하는데요.
수요는 일정 시점에서는 절대로 측정할 수 없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비하고자 하는 양이냐? 기간이 명시돼야만 측정이 가능한 유랑 개념이다 이 말이다. 왜 기간이 명시돼야 하냐? 기간이 명시되지 않고서는 수요량은 측정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나 사장님 술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합니까? 통했어요. 어떤 술을 좋아하시죠? 소주, 소주. 더 통했어요. 떠봉떠봉떠봉. 술은 역시 소주가 최고예요, 그지? 맥주는 먹으면 배만 부르고 막 한 컵 먹으면 한 바가지를 비워야 되고 체질이 안 맞더라고 맥주가. 소주 저도 소주 체질이거든요. 한 번 드시면 어느 정도? 2병. 대단하시네요. 아, 소주 2병 드시면 주량이 대단하신 거네, 그죠? 저도 한때는 뭐 11병까지 먹어본 적도 있어요. 좀 먹으니까 이제 위장 빵꾸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주는 대로 먹는데 요즘은 안 받더라고. 맞는데 소주 두 병 드시면 많이 드시는 거죠. 자, 우리 나 사장님은 소주를 2병 드십니다. 저는 석 잔 마십니다. 누가 많이 드십니까? 나 사장님 많이 드시죠? 네, 나 사장님은 1년 동안 2병 드세요. 저는 1분에 3잔씩 마셔요. 그러면 이제 누가 더 많이 먹어요? 제가 더 많이 먹죠. 자, 봐. 우리가 지금 수요량을 파악하는데, 그지? 그냥 2병 마신다, 석 잔 마신다고 할 때는 2병 마시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마시는 것처럼 표현이 됐죠. 근데 기간이 명시가 안 돼서 그런 거야. 근데 1년 동안 2병 마시고 1분당 3잔 마시는 거는 1년 동안 마시는 양이 1분당 3잔씩 마시는 게 훨씬 더 많이 먹죠. 그러니까 반드시 수요량을 파할 때는 기간이 명시되어야만 수요량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거지. 기간이 명시되지 않고서는 수요량을 파악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수요량을 파악할 때는 일정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요는 유랑 개념이야. 기간이 명시돼야 측정이 가능한 유랑 개념이지 일정 시점에서는 수요량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듯이 알겠죠? 그러니까 수요는 반드시 기간이 명시돼야 하는 유랑 개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요는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구입하고자 하는 이 말은 구입을 했다 안 했다? 아직 안 했어. 그러니까 실제 부동산을 구입해버리면 그건 수요가 아니고요. 수요는 구입하기 전이야. 물건을 구입하기 전. 그러니까 구입 전이니까 사전적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수요 그러면 구입하고자 의도하는 양, 구매하고자 의도하고 계획하고 있는 양을 수요량이라고 하는 거지. 이제 실제 구입한 양은 수요량이 아닙니다. 실제 구매를 해버리죠. 실제 구입한 양은 수요량이 아니고 소비량 또는 구매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량은 구입하고자 의도하는 양이니까 구입을 했다 안 했다? 아직 안 했다. 그래서 수요는 물건을 구입하기 전이니까 사전적 개념이지 실제 물건을 구매해버리면 그건 수요가 아니야. 그래서 수요는 실제 구매한 양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구매한 양은 구매량이나 소비량이라고 하지 수요량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수요는 실제 구매한 양이 아니고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양이다. 그래서 사전적 개념이야. 그래서 수요 그러면요 반드시 구입의사와 구입 능력을 갖춘 유효 수요여야 한다. 두 번째, 일정 기간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유랑 개념이다. 세 번째, 실제 구매한 양이 아니고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양을 뜻하니까 사전적 개념이다. 물건을 구매한 후, 사후가 아니고. 오케이? 이리 얘기해도 또 틀려요. 부동산 수요는 실제로 부동산을 구매한 양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거 맞다고 또 좋다고 하고 또 찍고 나온다. 한 개 맞았다고 자기는 그죠? 어디가 틀린지도 모르고 좋다고 하고 나온다니까. 지금은 웃제. 웃죠. 3월 첫째 주에 그지? 뭐 하는지 알아요? 모의고사. 그렇지. 개론만 모의고사를 친다. 다른 과목은 이제 전과목 모의고사, 전공 모의고사는 3월 말부터 매월 말에 마지막 주말에 그죠? 여러분들이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시험지를 사갖고 와서 돈 내고 치는 거고 전공 모의고사는 개론은 진도가 한번 끝날 때마다 2월 말 진도 끝나죠. 기본 여론이. 그럼 3월 첫 주에 3, 4월 심화여론 끝나죠. 5월 첫 주에 5, 6월 핵심 여론 끝나죠. 7월 첫 주에 이렇게 해서 이론 3번 그칠 때 모의고사 3번 친다. 개론만 수업 중에 언제? 수업 중간에 불시에 예고 없이. 그래 또 모의고사 친다 이러면 반 이상이 길서 가거든. 그러니까 예고 없이 딱 치거든요. 그래서 3월달 첫 주에 이제 모의고사 한번 쳐보고 모의고사 쳐보면은
1개월에 수업했던 것 중에 진짜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만 골라갖고 문제를 내거든. 근데 딱 쳐보면은 참 쳐봐야 알아요. 멘붕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야 11월부터 해가지고 2월 말까지 4개월은 학원을 다닌다 그지? 모의고사 시험 치면 그래도 한 반은 안 맞겠나? 이런 막연한 기대로 시험을 치거든 그죠? 열심히 채점한다 막 40문제 그죠? 한 8개 소나기 내리고 나서 구름 살짝 한 개 뜰까 말까 하고 막 그래요. 5개 맞고 막 이래. 5개 12.5점이에요. 12.5 절망적인 점수를 딱 이렇게 손에 딱 쥐거든요. 처음에 채점해보고 뭐 잘못 채점했나 싶어서 한 번 더 해봐. 그냥 똑같아 개수는. 2번 해도 똑같고 막 그랬거든. 근데 이 저 경험을 좀 해보고 이제 점수가 이런 점수도 나오는구나. 이걸 경험해봐야죠. 야, 이 공부 대충 해갖고는 안 되겠다. 좀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래 경각심이 가져야지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3월달 모의고사 한번 끝나면 그죠? 수로 독수리를 얻으러 옵니다. 이제 독수리를 자리 잡으려고. 자, 미리 이제 독수리를 지금 개방해갖고 1월달부터 독수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4층 전체가 독수리를 썼으니까 자석이 한 85개 됐거든요. 독수리 자석만.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 공부하는 사람도 뭐 오래 해가지고, 그죠? 뭐 공부한다 하면 바닥 받고 했거든요. 자리가 남으니까. 근데 지금은 4층을 없애버리고 5층에 이렇게 통합을 해놓으니까 자석이 저게 한 30몇 개밖에 안 됩니다. 우리 수강생만 해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3월 되면 자석이 분명히 없습니다. 미리 이제 독실 꺼서 공부하실 분들은 미리 좀 끊어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하여튼 3월부터 이제 모의고사도 칠 건데 3월 모의고사 쳐서 내가 유심히 보거든. 여러분 점수를 유심히 보고 5월달에 또 모의고사 치죠. 그 5월달 두 번째 모의고사 때는 내기를 한다니까. 1인당 3만원씩 내기 합니다. 저하고. 여러분 스스로 목표 점수를 적어 넣는다. 내가 5월 모의고사 몇 점을 받겠다. 45점, 뭐 55점 이렇게 적겠죠. 자기 스스로 목표 점수를 정해.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정해가지고 그 점수를 넘기는 사람은 제가 1인당 3만원씩 다 냅니다. 자기 점수를 못 넘긴 사람은 본인이 3만원씩을 낸다. 알았죠? 그럼 하여튼 300만원은 그치겠죠. 60명이 자기 목표 점수를 성취하면 내 혼자 180만원 내는 거야. 진 사람은 1인당 3만원만 내면 되지만 100명이 내게 하면 그럼 300만원 일단 나오잖아. 그죠? 그거 갖고 내 이사해야 돼. 새집 사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돈 들어오면 우리 5월 달에 그 돈으로 학원 전체 회식을 한번 하거든요. 그 한번 이게 계속 해오던 거다.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해오던 거니까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기간 중에 휴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못 치고 그냥 시험지만 나눠주고 작년만 못했어요. 작년만 못했는데 올해는 할 겁니다. 이제는 올해 할 거니까 4월 달부터 조심해야 된다. 이제 눈빛 흐리한 사람은 다 내기 대상이 되니까 3만원 내기 대상이니까 알았죠. 내 점수를 그냥 못 넘기겠다 이런 사람은 지금부터 그냥 저녁에 가서 알바 뛰고 3만원 모아놔라. 알았죠? 그 내기 한번 해보면 그래도 한번 하면 또 내기라고 있잖아. 3만원 내기 했다고 막 쌍심지럽게 공부를 하거든. 한 보름 사이에 그죠? 실력이 2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딱 도달하면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충격요법인데 그죠? 저도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기에서 3만원 쓸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도록. 알았죠? 또 내기 하면 또 개새끼 씨발 돈도 없는데 또 뭐 3만원 또 내가 그거 띠갖고 와서 뭐 내가 논 사고 밭 사는 것도 아니고 전체 회식하는데 3만원 또 져서 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식구들 데려와서 고기를 30만원씩 모으면 되잖아. 그죠? 그럼 되지 뭐. 그것도 내기한다고 막 욕하고 이러지 마라. 다 하는 거다. 알았죠? 여러분을 합격시키기 위한 전략이니까 그렇게 알고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도록. 알았죠? 자, 수요 그러면 딱 떠올려야 돼. 분명히 냅니다. 모의고사 때. 부동산 수요란 실제로 부동산을 구매한 양을 뜻한다. 최근에 2년 연속 나왔다. 틀린 지문으로. 실제로 구매한 양이 아니고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양. 또 뭐 틀리게 나올 때는 거죠. 부동산 수요는 구입 능력이 없는 잠재 수요도 수요에 포함된다. 잠재 수요는 수요가 아니라니까. 반드시 유효 수요여야 합니다. 부동산 수요는 구입 능력을 반드시 갖춘 유효 수요일 필요는 없다. 틀린 거야. 반드시 유효 수요여야 한다. 그래서 또 부동산 수요란 일정 시점으로 표현되는 절한 개념이 아니에요. 일정 기간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유효한 개념이다. 세 가지 기계적으로 떠올려야 되겠고, 오른쪽 페이지 2번 수요 함수와 수요 곡선 찾았지? 거기 수요 함수라는 것은 수요 함수는 수요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과의 관계,
수요와 그 수요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과의 관계를 그냥 수요 함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고요.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이 중요한 거다. 자, 수요 법칙. 수요의 법칙은 어떤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상승한다.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좀 적게 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이 감소하고요. 가격이 하락을 하면 더 많이 사고자 하니까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해가지고, 가격하고 수요량은 지금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변하죠. 이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한다. 화살표가 거꾸로 움직인단 말이야. 이걸 역의 관계라고 합니다.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는 역의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는데요. 자, 제가 지금 화살표를 윗방향으로 표시를 했어. 윗방향으로 표시된 것은 가격은 상승한다 이런 뜻이고요.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런 의미다. 그리고 화살표가 아랫방향이면 가격은 하락하고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런 뜻입니다. 윗방향이면 증가 또는 상승, 아랫방향이면 감소 또는 하락 이런 의미다. 이건 의미를 알겠지? 그러니까 화살표의 방향을 가지고 수요응업 이론은 해결을 안 하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 의미를 기해 놓고, 자,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적게 사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량이 감소를 할 것이고, 가격이 하락하면 더 많이 사고자 해서 수요량은 증가해서 이 가격하고 수요량이 반비례하는 역의 관계를 수요 법칙이라고요. 수요 법칙에 따라서 어떤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소고기라는 재화가 있단 말이야. 소고기라는 상품이 있는데, 자,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에서 세로축은 항상 뭘 뜻하고? 가격. 가격은 영어로 프라이스다. 그래서 세로축은 가격을 의미하니까 P로 표기를 하고요. 가로축은 수요 곡선에서는 수요량, 공급 곡선에서는 공급량을 뜻하는 거다. 그래서 량을 의미하니까 양은 영어로 퀀터티니까 Q로 표기를 합니다. 자, 소고기라는 상품이 있는데, 소고기가 한 근에 10,000원 할 때 소비자들이 100건을 사고자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가격과 수요량이 여기서 딱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10,000원에서 6,000원으로 하락을 해버리니까 소비자들이 100건에서 150건까지를 사고자 해서 수요량이 늘어나더란 말이야. 150건으로. 그러니까 가격하고 수요량이 여기서 일치하네, 그지? 자, 요 꼭지점을 연결해 보면 곡선이 하나 완성이 됩니다. 이 곡선을 수요 곡선이라는데요. 자, 수요는 영어로 demand다. 영어로 demand라고 하기 때문에 demand의 머리끝을 따서 수요 곡선은 T로 표기를 해. 소곡선은 T로 표기를 하는데, 자, 수요 곡선은 어떤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 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연결한 곡선이란 말이야. 그지? 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연결한 곡선인데,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수요량이 증가를 했잖아. 그죠?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요량이 요만큼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 꼭지점을 연결하니까 곡선이 이런 모양을 지닌다.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해서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했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오른쪽 아랫방을 향하는 형태를 보여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 오른쪽 아랫방을 향하는 형태, 우하향 형태의 곡선이 된다. 그러면 왜 수요 곡선이 우하향 한다고?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죠?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해가지고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했으니까 이 꼭지점을 연결하니까 가격이 요만큼 하락하니까 수요량은 요만큼 증가했잖아. 그죠? 그래서 요 꼭지점을 곡선이 우하향 했지. 자, 수요 곡선은 우하향 하는 거, 우상향이 아니고 뭐? 우하향 하는 곡선이다 그랬다. 왜 수요 곡선은 우하향 한다고?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는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는데요. 이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근거가 있어. 수요 법칙의 성립 근거. 그거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때문인데, 요건 아직 어려워.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어려워. 교재에 찾으면 없을 것 같죠? 있어요. 그 책 앞부분에 용어 정리에 어디 보면 있을 건데, 87페이지 용어 정리된 데 보면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어디 찾아보면 어디 있을 거야? 없나? 어디 있을 겁니다. 뭐, 용어에 나와 있을 거야.
그래. 내가 80세 얘기해 줬잖아. 그래. 그게 있을 건데, 나중에 이거는 3, 4월 단계에 가서, 수요법칙의 승리 근거인 대체효과, 소득효과는 3, 4월 단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선에, 오늘은 수요의 법칙이 뭔가, 가액과 수요량이 반비라는 것,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해서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라는 것을 수요의 법칙이라고,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수요곡선은 어떤 모양? 우하향 형태의 곡선이 된다. 그걸 기억하고요. 자, 4번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별 그려. 아주 중요해. 지금 하는 거 다 알아야 돼요. 한 개도 버릴 게 없고. 특히 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지 못하면 무조건 그냥 한 문제 이상은 틀린다고 보셔야 돼요.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량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에요. 딱 글자 한 글자 차이인데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자, 수요량의 변화는 변화 원인이 오직 딱 한 개밖에 없어. 해당 재화 가격이에요. 이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란다 말이야. 뭐가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한다고? 해당 재화 가격.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데, 이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 곡선 상에서 수요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합니다. 이렇게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해서 곡선상에서 뭐가 점,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이런 변화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수요의 변화는 뭐냐? 수요의 변화는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하는 거야. 해당 재화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것. 그걸 수요의 변화란데요. 해당 재화 가격이 아니고 다른 게 많아. 예를 들면 인구라든가 소득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세금, 세율이라든가 해당 재화가 아닌 다른 재화, 뭐 연간 재화, 관련 재화, 다른 재화 가격이라든가 공포성의 규제라든가 소비자의 기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재화 가격이 아닌 인구나 소득, 금리와 같은 다른 요인들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것. 그걸 바로 수요의 변화라는데, 수요량의 변화가 생길 때는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을 하지만 수요의 변화가 생길 때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수요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걸 수요의 변화하는데, 수요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왼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를 수요의 증가, 수요선이 왼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할 때를 수요의 감소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오직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해서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한다. 그럼 뭐 수요량의 변화. 해당 재화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해서 인구나 소득, 금리와 같은 다른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책에 그래프도 나와 있고 설명 다 줄 다 쳤어. 이제 설명 들어. 눈 칠판에 고정. 다른 거 보지 마. 자, 수요 곡선에서 세로축은 뭐 가격, 가로축은 수요량, 그제? 자, 소고기라는 상품이 있었죠. 좀 전에 소고기라는 재화가 있었는데, 소고기가 한 건에 10,000원 할 때 소비자들이 100건을 사고자 했어. 그러니까 가격과 수량이 여기서 딱 만났습니다. 그제? 소고기 가격이 6,000원 하락을 하니까 소비자들이 아까 150건을 사고자 했지. 그러니까 수요량이 150건으로 증가하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여기서 딱 만났어. 요 꼭지점을 연결하니까 곡선이 하나 완성이 됐고, 이 곡선을 수요 곡선이라 한다 그랬잖아. 그제? 근데 자, 요 그림을 보면 지금 소고기라는 해당 재화가 있어. 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화했죠. 해당 재화 가격이 10,000원에서 6,000원으로 변했잖아. 그지? 이렇게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하니까 수요량이 100건에서 150건으로 변화한 겁니다. 이렇게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니까 수요 곡선상에서 여기 있던 점이 이렇게 이동을 했지. 그죠? 이렇게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해서 곡선상에서, 이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이런 변화를 뭐라 한다고? 수요량의 변화를 한다 이 말.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거다.
또 곡선에서 점을 이동시키는 요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딱 한 개밖에 없다. 뭐? 그냥 가격이라 하지 마라. 해당제와 가격이라라. 해당제가 소고기면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소고기 가격밖에 없다. 소고기가 해당제와 가격이죠. 그럼 돼지고기 가격이나 닭고기 가격은 뭐지? 그건 다른 제와 가격이잖아. 해당제가 소고기면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소고기 가격밖에 없어요. 닭고기 가격이나 돼지고기 가격은 수요의 변화 요인이냐. 왜? 다른 제와 가격이니까. 해당 제가 아니잖아 지금. 만약에 해당 제가 아파트야. 그럼 해당 제가 아파트면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뭐밖에 없다. 아파트 가격밖에 없다니까. 아파트 가격만 수요량의 변화고 빌라 가격이나 단독주택 가격은 다른 제와 가격이죠. 그건 수요량의 변화 가지고 뭐 수요의 변화 요인이란 말이야. 알았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 몇 회 시험 문제인지 모른다. 내가 시험에 나온 거 기출 문제. 자, 어떤 지역의 주택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요인과 수요의 변화 요인이 올바르게 묶인 것은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자, 해당자가 지금 뭐가 제시됐다? 주택. 어떤 지역의 주택에 대한 그랬잖아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주택 가격 딱 이거 한 개밖에 없어. 주택 가격만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뭐 수요의 변화 요인에 해당한다 이 말이다. 알았나? 그러니까 자, 오직 이렇게 뭐가 변할 때 해당제와의 가격이 변할 때 해당제라는 말을 꼭 붙여. 다른 제와도 있으니까 해당제와의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해서 수요 곡선상에서 뭐가 이동한다 지금 점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하는 이런 변화를 수요량의 변화한단 말이야. 그럼 수요의 변화는 뭐냐? 해당제와 가격, 즉 소고기 가격은 많은 그대로 일정합니다. 해당제와 가격은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어. 해당제와 가격이 아니고 다른 요인이 변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상인동의 인구가 그지? 인구가 1000명일 때 상인동 인구가 1000명일 때 소고기를 100건을 사고자 했단 말이야. 인구가 1000명일 때 소고기를 100건을 소비하고 됐으니까 가격은 많은데 수요량이 100건이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여기서 만났죠. 수요선이 이렇게 딱 위치하고 있었어. 응? 근데 인구가 2000명으로 증가를 했어. 인구가 2000명으로 딱 증가하니까 소고기를 150건까지 사고자 해. 수요량이 150건으로 늘어났죠. 수요량이 변했어. 그랬더니 가격과 수요량은 여기서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수요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득이 한번 변해본다. 자, 이 지역의 월 주민 소득이 한 300만원 정도 할 때는 소고기를 한 달에 100건을 소비하고 됐단 말이야. 그래서 소고기 수요량이 100건이니까 가격 만원이고 수요량 100건이니까 수요선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어. 근데 소득이 감소해버린 거야. 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으로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요. 감소해버리니까 요즘은 재난지원금도 오늘부터 신청하라 그러는데 빨리 신청해야 되겠지? 줄까 안 줄까 몰라. 2차 지원금 때는 늦게 신청했더만 예산 소진해갖고 신청 대상이 아니면 돼서 100만원 못 받았어요. 아우 빙신. 그래 미쳐 가슴이 찢어져요. 오늘 꼭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사업자 등록번호가 홀짝 저려갖고 내일 신청해야 되는데 내일 또 안 잊어버릴까 모르겠네.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가 영어로 끝나거든요. 내일 신청해야 되는데 내보고 아침에 지원금 신청하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또 잊어버린다니까 이거 이런 거는. 받아 먹을 걸 몰라 나는. 주는 거는 잘하는데 빙신 같은 게. 200만원인데 하고는 거죠. 이번에 받아야 돼. 보리 흉년에 200만원 얼마나 큽니까 그죠? 20만원도 큰데 지금. 주소서. 월 평균 소득이 200으로 감소하니까 소고기를 50건밖에 안 살려고 해. 그러니까 100건에서 수요량이 50건으로 줄었어. 50건으로. 그러니까 이제 수요곡선이 여기 있던 수요곡선이 가격하고 수요량이 여기서 만나니까 이렇게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 자, 요 그림 한번 봐봐. 이거를 보면은 지금 소고기라는 해당제의 가격은 변화가 있다 없다? 많은 그대로잖아요. 그럼 해당제와 가격은 변하지 않았죠. 해당제와 가격은 변하지 않았는데 인구나 소득과 같은 다른 요인이 변했단 말이야. 그지?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니까 수요량도 변화가 했죠. 그랬더니 수요선 자체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을 했어. 그러니까 해당제와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해당제와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화해서 수요선 자체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이런 변화를 뭐란다? 수요의 변화라고 하고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를 뭐라고?
수요의 증가, 수요성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경우를 수요의 감소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당제와 각이 아닌 다른 요인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해서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 오직 해당제와 가격이 변해서 오직 해당제와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곡선사에서 점이 이동하는데 이런 변화를 수요량의 변화라는 거야. 그럼 곡선사에서 점을 이동시키는 것, 즉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딱 한 개밖에 없죠. 뭐? 해당제와 가격밖에 없어. 그럼 그 이외의 요인은 전부 수요의 변화 요인이지. 그럼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무수히 많겠지. 그죠? 자, 여기에 인구도 있고 소득도 있고 뭐 지랄 별거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 수요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 중에 소득도 수요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이죠. 또 다른 재화, 이 다른 재화나 뭐 연간 재화라고도 하고요. 교재에는 연간 재화, 관련 재화라고도 나와 있을 건데 연간 재화, 타 재화, 뭐 해당 재화가 아니면 다른 재화가 타 재화 아니야, 그지? 타 재화 가격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소득에 따라 수요를 변화시키는 재화에 어떤 게 있고 또 다른 재화, 이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다른 재화에 어떤 게 있는가를 구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자 소득에 따라 수요가 변한 재화 교재 찾으면 정상제, 열등제 두 개만 나와 있다. 거기 수요의 결정 요인에서 넘기면 뭐 있죠. 자 어디 있다. 책에 찾으면 다 있다. 네 지금 뭐 몇 페이지는 난 몰라. 여러분이 이제 페이지는 알아서 찾으면서 오는 거야. 거기 그 요셉씨 그 몇 페이지야? 93에 보면 가로 2번에 소득 수준 해가지고 정상제하고 열등제로 나와 있지. 두 개만 나와 있어. 없는 거는 적어 넣어.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 세 개가 있어요. 소득에 따라 변하지 않은.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도 증가해가지고 수요량이 증가해야 수요도 증가하는 거야.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해서 이 소득과 수요가 화살표가 무슨 방향이고 지금 동일 방향. 소득과 수요가 동일 방향으로 변하는 재화. 그럼 정상제는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도 감소하는 겁니다. 소득과 수요가 화살표가 동일 방향에만 정상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소득과 수요가 동일 방향으로 변하는 재화를 정상제.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해가지고 소득과 수요가 반대방으로 변하는 재화를 열등제라고 합니다. 그럼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량은 감소해버리고 소득이 감소할 때 오히려 수요량이 더 증가하는 거야. 반대가 돼야 되니까. 알았어요? 이 화살표의 방향이 반드시 반대해야 돼요. 오케이? 왜 중간제는 소득이 증가든 감소하든 간에 소득이 아무리 변화해도 수요량은 불변이 되는 재화. 이런 걸 이제 중간제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진파리 소득이 월 평균 500만 원일 때 그죠? 한 달 소득 500만 원일 때 우리 집에서 소고기는 한 달에 한 건을 해주더란 말이야. 근데 돼지고기는 한 달에 5건을 해줬어. 근데 간장은 그죠? 한 달에 한 통을 썼단 말이야. 근데 진파리 소득이 1000만 원으로 상승해서 요즘 잘 나가요 진파리가. 아주 실제로 이 이상 받을 때도 있었는데 요즘 그제? 지금은 참 나이 들어서 오라는 데도 없고 가봐야 돈도 안 주고 막 떼못 보고 학원 안 돌아간다고 안 가는 게 나아요 그제? 근데 이제 소득이 2배 상승했다고 한번 가져보자. 그랬더니 소고기를 한 달에 5건 해주더라고. 근데 돼지고기는 그저 쳐다보기 싫다고 한 달에 한 건밖에 안 먹어. 근데 이게 소득이 2배 딱 늘었다고 간장을 그저 3통씩 막 한 통 넣었던 걸 막 이제 한 드럼 넣고 뭐 이런 건 아니지. 똑같이 쓰겠죠 이거는. 소금이나 간장은 한 통 그대로 씁니다. 자 그러면 소득이 500만에서 1000만으로 상승했을 때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고기는 수요량이 증가했죠. 이게 뭐고? 정상제라는 뜻이야.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동시에 증가했다. 이게 정상제. 돼지고기는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면서도 수요량이 감소해버렸죠. 이게 뭐? 열등제. 근데 소금이나 간장 이런 것은 소득이 증가한다고 수요량이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소득에 따라 가지고 입맛이 변해야지, 그지? 싱겁게 먹는 사람이 짜게 먹거나 뭐 이래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이 변화해도 수요량이 불변이죠. 요런 제화가 뭐다? 중간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정상제나 열등제인데요. 정상제는 소득과 수요가 뭐? 동일 방향. 열등제는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 요 화살표의 방향이 중요한 거라. 몇 퍼센트가 증가했고 몇 프로 감소했냐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소득이 종료보다 50% 상승했을 때 닭고기 수요량이 0.5% 증가했어. 그럼 닭고기는 무슨 재와? 소득이 50% 상승했을 때 닭고기 수요량이 0.5% 증가했다니까. 그럼 소득이 상승해서 수요량이 증가하면 무조건 화살표가 동일 방향이잖아. 그럼 뭐라고? 정상계라고. 뭐 몇 퍼센트 증가했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증가만 하면 같은 방향이죠, 화살표가. 그럼 무조건 뭐 정상계라. 알았나? 그러니까 몇 프로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정상계고 소득이 50% 증가했어요. 근데 수요량이 종료보다 1% 고작 1% 감소했어. 그럼 이건 무슨 재와? 열등계나 무조건. 알았죠? 소득과 수요가 동일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요 화살표의 방향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 특히 중요한 거 이제 또 봐. X제 가격이 10% 상승하자 X제 수요량이 5% 증가했다면 X제는 정상제에 해당한다. OX. 아무데나 오 하지 마라. 뭐 어디 뭐 오페라 가지 뭐 오 하게. X제 가격이 아니고 지금 뭐라 그랬냐 여기 소득이라니까 소득에 따라 수요량이 변해야 정상계나 열등계가 되는 거야. 가격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게 아니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그러니까 정상계나 열등계는 가격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공부가 그리 쉬운 거 같지. 그냥 자기 혼자 뭐 화살표 동일 방향이면 뭐 정상계 치라. 나중에 대체제도 나오고 보완제도 나와. 어떻게 구분하려고 그래. 반드시 이 정상계나 열등계는 가격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게 아니고 소득입니다. 소득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변해야 되는데 소득과 수요가 동일 방향이면 뭐가 되고 정상계가 되고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이면 뭐가 된다? 열등이 된다. 알겠어요? 안다 했어요. 나중에 보자. 뭐 한 두 달도 안 지나서 실력 다 뽀록 날 건데 그제? 좀 지나보면 또 뭐 지금은 믿어야지 어쩌겠나. 그 다음에 더 저 새끼는 맨날 그죠? 인정해 주는 꼬라지를 못 보겠다 하면서 막 속으로 막 그죠? 내 욕하고 있지. 욕해도 돼요. 뭐 실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뭐 어쩔 거야. 그 이제 다른 자 수요일 배달 가져오는 다른 자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교재에 뭐 관련자라고 해야 되나 타재화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다. 타재화나 뭐 타가 다른 아니야, 그렇지? 다른 재화, 요 다른 재화에 대체제, 보완제 두 개 나와 있고 독립제가 없을 거야. 역시 또 적어넣어요. 독립제도 이것도 다 알아야 돼요. 당연히. 이제 대체제 그러면 아까 우리 대체라는 말이 나왔거든. 대체는 대신 선택한다. 이것 대신 저걸 선택하는 거. 이게 대체 아니야, 그지? 바꾼다 이 말이거든. A 대신에 B, B 대신에 A. 이 대신 선택하는데 만족도가 똑같은 두 제화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X하고 Y가 어느 걸 사용해도 만족감이 똑같다면 X 대신 Y, Y 대신 X 서로 대신 사용할 수 있죠. 만족도가 똑같아서 효용이 비슷해서 서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두 제화를 뭐 대체제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맥주 마시러 가가지고 카스 맥주를 마시나 하이트를 마시나 비슷하죠. 요즘 나는 새로 나온 거 먹는다. 뭐 테라 그래 또 테라 먹는다고 어떻게 맛이 똑같노 다른데 이러지 마라 좀 제발. 맥주 맛은 다 똑같다. 소주 먹으러 가고 참이슬을 먹거나 뭐죠 참 소주를 마시나 뭐 좋은 데이를 마시나 그게 그거고 뭐 그렇지 그죠? 진로를 마시나 그죠? 피곤하네요. 그러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 학교 가는데 진짜 뭐 카스 맛이나 하이트 맛이나 맥주 맛은 다 비슷하잖아. 똑같지는 않아. 테라나 카스나 똑같지는 않지만 그죠? 맛은 조금씩 다르지만 만족도는 비슷하단 말이야. 맥주를 마시는 만족도는 그죠? 그러면 카스 대신 하이트, 하이트 대신 카스, 카스 대신 테라, 테라 대신 카스 대신 사용이 가능하죠. 이게 두 제화가 만족도가 비슷해서 서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두 제화를 대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보완제는 서로 보완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따로따로 사용해서는 의미가 없어. 함께 사용할 때 더 큰 만족을 주는 두 제화 함께 사용해야 돼. 바늘과 실 같이 써야 돼요. 바늘하고 실 같이 써야 바느질이 가능하고 샤프와 샤프 심 함께 사용해야 되잖아. 그죠? 같이 써야 되죠. 소주와 뭐 삼겹살 같이 먹어야 된다니까 이거는. 그제?
그죠? 상추와 뭐 된장 같이 먹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함께 사용할 때 더 큰 만족을 주는 두 재화를 뭐란다? 보완제. 그러니까 대체제가 뭐냐 그러면 대신 사용하는 재화, 보완제는 함께 사용하는 재화. 이게 바로 딱 돌라야 돼. 그럼 자 카스와 하이트처럼 이것 대신 저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인데 x하고 y가 x 대신 y 둘 중에 뭘 사용해도 만족감이 똑같아요. 그런데 카스하고 테라가 전부 한 병에 3,000원씩이라. 근데 카스만 가격을 5,000원으로 인상했어. 테라는 3,000원 그대로인데 카스 안 사먹겠죠. 당장 카스 안 사먹고 뭘 더 많이 사먹는다. 테라를 더 많이 사요. 그래서 이 대신 사용이 가능한 X제, Y제 두 제는 만족도가 똑같으니까 이것 대신 저거 대신 쓸 수 있기 때문에 X제만 가격이 상승해 버리면 가격이 상승한 X제는 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X제 수요 어떻게 돼? 당연히 감소하겠죠. 대신에 뭐 산다? 대신 Y제를 더 많이 구매해서 Y제 수요가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X제 가격이 상승하면 X제 사지 않고 대신 Y제 샀다. 그래서 Y제 수요가 증가했겠죠. 그래서 이 X제하고 Y제 두 제와의 가격하고 수요, 요 가격하고 수요의 방향을 봐야 돼. 가격하고 수요다. 수요와 수요가 아니고 가격과 수요라. 가격과 수요가 동일 방향으로 변하는 두 제화를 대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보완제는 이제 함께 사용하는 제화인데 X하고 Y 같이 써야 되는 거. 커피와 프림 함께 써야지. 커피와 설탕, 바늘과 실 이렇게 함께 사용하는 두 제화를 보완제를 하는데 커피 가격 상승해 버려요. 커피 가격 상승하면 커피 안 사겠죠. 커피 안 사면 함께 쓰는 프림도 덩달아 살 이유가 없지. 그럼 당연히 프림 안 사니까 프림도 수요가 감소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한 제와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한 제화를 사지 않고 함께 사용하는 다른 제화도 살 이유가 없으니까 다른 제화 수요가 감소해 가지고 이 두 제화의 가격과 수요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화살표가 그지?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두 제화를 뭐라 한다고? 보완제라고 한단 말이야. 독립제는 두 제화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X제하고 Y제는 서로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X제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간에 X제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다른 제인 Y제 수요는 불변이라 불변. 그럼 X제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Y제 수요량에 전혀 변화가 안 생기면 X제하고 Y제는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독립적인 제하다. 그런 의미다. 그지? 자, 이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정상제와 1등제를 구분하는 게 5년에 한 번 정도. 5년 동안 시험이 나오면 대체제와 보완제를 구분하는 거는 거의 매년. 그러니까 5년 중에 4번은 대체제와 보완제를 구분하는 거. 그리고 한 번은 정상제와 1등제를 구분하는 건데요. 이 대체제하고 보완제를 구분하지 못하면 거의 한 문제 틀린다고 보시면 돼. 무조건. 근데 반드시 기억을 할 때 가격, 이 두 제와의 가격하고 수요가 동일 방향으로 변하는지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지 이 화살표의 방향이 기억되지 않으면 대체제와 보완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느니라. 대체제는 D것으로 시작해요. 그지? 대체제 D것으로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가 동일 방향이니까 D것이야. 보완제는 B협으로 시작해. B협으로 시작하니까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 반대 B협이라. D것 B협 대체제는 동일 방향, 보완제는 반대 방향. D것 B협 이렇게 꼭 기억을 해도 그래도 시험 문제 내면 또 틀리고 대책이 없죠. 그죠? 이 가격하고 수요가 동일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B협 D것 이렇게까지 했다. 대체제 D것 시작하니까 가격과 수요가 뭐? 동일 D것. 보완제는 반대 방향. 보완제 B협이니까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 B협. 그러면 안 잊어버리겠지? 절대 잊어버리지 마요. 이 가격하고 수요의 방향을 가지고 동일 방향인지 반대 방향을 가지고 보완제 대체제를 꼭 구분하고 계셔야만 한 개 이상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수용법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자, 뒤로 넘겼어. 이제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상당히 많이 있어. 그죠? 수요 결정 요인이었고 큰 2번 크기가 95페이지가 가면 부동산 수요의 유형 찾았어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거는 참고로 수요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한 20몇 가지로 수요를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는 한 사람 소비자 한 사람의 수요를 개별 수요. 그 개별 수요의 수요량을 전부 합친 걸 시장 수요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자
자, 시장에 소비자가 A, B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A가 100원일 때 10개를 사고자 했어. B는 100원일 때 20개를 사고자 했다. 그럼 시장 전체에서는 A, B 전체의 수요를 합치면 30개가 되죠. 그러면 개별 수요의 수요를 합친 게 시장 수요니까 시장 수요가 수요량이 더 많겠죠. 자, 봐봐라. 수요량이 그지? 가격은 똑같단 말이야. 100원으로. 100원은 똑같은데 수요량이 100개일 때하고 200개일 때하고 300개일 때 그래프가 다 달라지는 거야. 가격은 똑같잖아. 그지? 가격은 똑같은데 100원일 때, 그 다음에 역시 100원일 때 수요량은 200개. 그 다음에 100원 수요량이 300개. 수요량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수요량이 많을수록 그래프가 완만한 형태로 변하게 되거든. 수요량이 늘어날수록. 그래서 개별 수요제 수요량을 전부 합친 게 뭐라 그랬지? 시장 수요. 그럼 시장 수요가 수요량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지. 개별 수요보다는. 그럼 수요량이 많을수록 수요량은 많을수록 수요 곡선은 완만한 형태를 지니게 되는 거야. 곡선이 이렇게 완만할 때를 탄력이랍니까? 비탄력이랍니까? 탄력이라죠. 자,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가 탄력을 다룰 때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죠? 거기 옆에 한 개 적어. 시장 수요가 개별 수요보다 탄력적이다. 개별 수요를 전부 합친 게 시장 수요니까 시장 수요가 수요량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수요량이 많으면 곡선이 완만해서 탄력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개별 수요보다 시장 수요가 더 탄력적이고 곡선이 완만하다 이 말입니다. 곡선이 완만할 때를 탄력이라 하는 거니까 탄력세에서 나오니까 한 개 적어두고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재 수요와 실질적 수요와 잠재 수요. 실질적 수요는 우리가 좀 전에 부동산 수요는 구입 의사와 구입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유효 수요여야 한다 그랬죠. 이 구입 의사도 있고 구입 능력도 갖추고 있는 유효 수요를 실질적 수요라는 거예요. 실질적 수요. 실질 수요가 바로 구입 능력이 있는 수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잠재 수요는 아까 구입 의사는 있지만 구입 능력이 없는 수요를 잠재 수요라 그랬죠. 구입 능력이 없는 수요가 잠재적 수요. 구입 능력을 갖추고 있는 유효 수요를 실질적 수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본원적 수요와 파생적 수요. 본원적 수요를 직접 수요라고도 하고요. 파생 수요를 간접 수요라고도 하는데 본원적 수요는 최종 소비재인 생산물이 이제 최종 소비재죠. 이 최종 소비재인 생산물을 수요한다. 그러면 직접 수요가 되고 생산물이 아니고 생산 요소를 수요한다. 그러면 간접 수요가 되는데 자 이거는 이번에 1열에 한번 얘기하면 3설에 가면 이런 거 아예 안 한다. 뭐 할 이유도 없고 그죠? 몰라도 되는 내용이다. 실제는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파생 수요, 생산물인 최종 소비재를 수요하는 걸 직접 수요 또는 본원적 수요라는데 이제 자 토지는 생산물입니까? 생산물이 아닙니까? 토지를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어떤 특성? 부동성? 뭐 듣긴 들었는데 뭐 하여튼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한다. 부정성 증가되지 않는다고. 생산이 안 되니까 증가가 안 돼. 그래서 부정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비생산생활. 그자? 아이고 덥다. 실장님 온도 좀 낮춰주세요. 더워요. 21도로 낮춰줘요. 더워. 그 토지는 부정수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야. 자연 상태로 그대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는 자연물이지 생산물은 절대 될 수가 없지. 그래서 토지는 자연 상태로 만들어진 물건이다. 자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을 자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자연 상태로 만들어서 주어진 물건이 토지다. 그래서 부동산을 자연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다른 게 아니라 생산물은 절대 될 수가 없는데 다만 토지는 생산 요소로 제공이 됩니다. 그지? 우리가 토지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잖아. 그래서 토지라는 생산요소가 있으니까 그 토지라는 생산요소를 이용해서 농작물도 경작해내고 도로도 설치하고 주택도 짓고 이렇게 생활을 이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는 생산물은 될 수가 없고 생산 요소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토지를 사는 것은 생산물을 사는 거야, 생산 요소를 사는 거야. 생산 요소. 그래서 토지에 대한 수요가 그래서 파생 수요,
본원적 수요가 아닌 파생 수요, 간접 수요가 된다 이 말이야. 아이? 근데 주택은 인간이 직접 비용을 들여서 생산한 물건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요하는 최종 소비자 아닙니까? 그래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생산물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수요, 본원적 수요가 된다 이 말이다. 아이?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수요는 파생 수요이고 주택에 대한 수요는 본원적 수요가 된다. 이렇게 기회둬요. 그 다음에 뭐 유보 수요니 뭐 뒤에 넘기면 개축 수요니 재축 수요니 지랄 수요니 무슨 수요니 뭐 엄청나게 많아. 수요의 종류가 쭉 한번 시간 되면 읽어보고 몰라도 돼. 그 다음에 부동산 수요의 특징 역시 읽어보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부동산을 사면은 돈이 비싸니까 이제 구매자금을 축적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또 사면 반드시 등기라는 요건이 필요해. 그러니까 구입 방법에서도 특수한 등기라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죠? 또 부동산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항들이 많으니까 부동산을 구매할 때도 그죠? 아주 여러 가지를 고려한 후에 구매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운 게 별로 없는데 쭉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 페이지에 부동산 수요의 발생 요인과 억제 요인 하는 게 나와 있죠. 도포에 4번에 이제 98위가 몇 페이지고 97페이지. 부동산 수요의 발생 요인은 다른 말로 수요의 증가 요인이라는 뜻이에요. 증가 요인. 수요의 증가 요인을 발생 요인. 그다음에 수요의 감소 요인을 억제 요인이라 하는데 그죠? 이것도 요런 용어 안 써요. 그냥 증가 요인, 감소 요인 하지. 딱 10년 전에 쓰는 용어를 욕도 못 하고 진짜. 발생 요인이 아니고 그냥 수요의 증가 요인. 억제 요인은 감소 요인인데 수요의 증가 요인하고 반대가 감소 요인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감소 요인은 알 필요 없어. 증가 요인만 기억하고 그 반대가 감소 요인이 되니까 뭐 억지로 둘 다 외우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지? 자, 이게 거기에 교재에 물론 몇 가지가 있지만요. 그거 외에도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무수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요인들이 있어. 수요의 증가 요인은. 근데 다 거기 적을 수가 없으니까 뭐 몇 가지만 거기에 명시를 해놨는데 그지? 수요,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은 소비자들이 부동산을 더 많이 구입하고자 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느냐? 구입 능력이 확대되면 되는 거죠. 또는 요건이 충족되면 부동산을 더 많이 사고자 할 건데 외우려고 하지 마라. 상식적으로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자, 첫째, 종전보다 인구가 증가한다. 인구가 1000명일 때보다는 10,000명일 때가 부동산을 훨씬 더 사들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럼 인구 증가, 수요 증가 요인이 되겠지. 또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이 월 200, 300일 때보다는 월 1000만 원 늘어나면 구입 능력이 확대가 됐죠. 자금이 충족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구매 능력을 갖추니까 부동산을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소득의 증가도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된다는 거죠. 또 가구 분리 현상. 가구 분리 현상이 나타난다. 가족 제도가 변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대가족 제도에서 가족 제도가 핵가족 제도로 변한다. 그러면 20명이 한 집에 살 때는 집 한 채만 있으면 되죠. 근데 5명씩 핵가족 제도로 나누면 주택이 4채가 필요하니까 집을 3개 더 사야 되지. 그럼 이것도 부동산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되죠. 그죠? 그리고 또 결혼율이나 이혼율이 증가한단 말이야. 결혼을 하면 한 집에 살다가 결혼해서 나가면 분가를 해야 되지. 이혼하면은 한 집 있다가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니까, 그지? 찢어져야 되니까 집 한 채 더 필요하죠. 그죠? 이런 이제 가구 분리 현상이 생기면 역시 주택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금융 조건들이 개선되는 것은 공통적으로 다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하락한다. 금리를 인해해 준단 말이야. 금리 이자율이 하락할수록 자금을 차입하기가 쉬워지죠. 그러니까 활발하게 돈 빌려서 부동산 살려고 해. 금리의 인하,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세금 적게 내게 해준다. 세율을 인하시켜준다. 그럼 취득세, 뭐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를 감면해주면 그죠? 활발하게 부동산 사서 보유하려고 하죠. 이 세금 인하도 역시 수요에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또 대부 비율을 증가시켜준다. 대출을 종전보다 더 많이 해준단 말이야. 그럼 내 돈 적게 투입하고도 부동산 살 수 있잖아. 그지? 대부 비율을 증가시켜준다든가 상환 기간을 연장해준다. 2년, 3년 만에 돈 갚을 걸 20년, 30년에 나눠 갚아라. 한 번에 상환하면 부담이 확 줄죠. 활발하게 자금 차입해서 부동산 살려고 해. 이런 것들은 전부 금융 조건들이 개선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전부 다 공동적으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대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주식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많다. 이런 대체 시장이 불황이란 말이야.
주식시장이 불황이다. 주식 투자 안 하고 전부 부동산 사러 와요. 만약에 주식시장이 호황이잖아, 그죠? 여러분도 지금 주식이 뭐 3천 뭐 하루에 120포인트씩 상승해가지고 3,100 오늘도 또 뭐 몇십 포인트 올라가죠. 지금 3,200 오늘 돌파 싶은데 예감에 아마 붕붕붕 뜨고 있으니까 아마 집 팔아서 주식 투자로 가고 싶죠. 주식시장이나 예금시장이 호황이잖아, 그죠? 지금 만약에 정기금 이자율이 예금시장이 불황이니까 예금 안 하고 돈 빼서 부동산 사는 거야. 만약에 1년에 정기금 이자율을 50% 준다. 1년에 이자율이 50%다. 집 팔아서 전부 은행에 돈 넣어올걸.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익을 지급해봐야 뭐 고작 2% 될까 말까 하니까 은행에 돈 넣어야 이자가 안 붙으니까 1억 넣으면 1년에 200만 원 이자 받고 그게 이자 소득세니 뭐 농어촌 특별세니 지랄세니 세금 떼고 나면 그죠? 한 1.67% 될까 말까인데 그 차라리 땅에 묻어놓은 게 낫겠다 젠장 그죠? 앉아서 1년 동안 씹어 먹거나 그게 낫지 뭐 은행에 왜 넣은 거 지금 이자도 안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시장이 불황이라면 돈 빼서 부동산에 투자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대체 시장이 불황일 때 부동산이 증가하는 거고요. 만약에 대체 시장이 호황이라면 부동산 팔아서 주식 투자하러 예금 투자하러 가겠죠. 그럼 대체 시장이 호황이라면 부동산 수요에 감소형이 된다 이 말이 되네. 그지? 요 반대는 전부 감소형이 되는 거야. 금리 인상하면 돈 못 빌려. 그러니까 집 못 산다니까. 그지? 대우 비율을 축소하고 상환 기간을 단축하고 이러면 전부 규제가 강화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반대로 수요의 감소형이 되겠죠. 그죠? 깜짝이야. 차를 떨어뜨리는데 빨리 주스라. 아이고 깜짝이야. 심장이 내가 약해. 언제 칠 거예요? 내가 오늘 몇 번 쳐다봤는데 또 안 쳐다본다고 집어 던지고 또 봐달라 하네. 또. 자, 그 다음에 소비자는 가격이 오를 것 같을 때 부동산을 사고 싶겠어요? 내릴 것 같을 때 사고 싶겠어? 오를 것 같을 때 사면 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다른 말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요 기대감도 수요를 증가시켜줘야 됩니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야.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빨리 팔아치우려고 하겠죠.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때 사 모으는 거 아니야, 그지?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 수요가 증가합니다. 또 주의식이 변화해도 수요가 증가하는데 주의식이 자 이건 반대가 되면 안 돼. 이용의식에서 소유의식으로 변해야 돼. 그러니까 주의식이 소유하겠다 하는 의식으로 내 집을 사겠다 해야 주택을 사고자 하는 거지, 그지? 이용하겠다 이 말은 내 집을 팔고 남은 집에 세 들어간다는 뜻이라. 그러니까 이용해서 소유의식으로 변해야 수요가 증가하고 반대로 소유해서 이용의식으로 변하면 내 집 팔아서 세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이건 수요의 감소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반대는 전부 무슨 요인? 수요의 감소요인이 되는 거라고. 감소요인까지도 기억할 필요가 없고 그냥 증가요인 한 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감소요인은 저절로 해결될 거 아니야, 그지? 자, 특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대체재와 보완재 가격입니다. 자, 좀 전에 대체재는 가격과 수요가 무슨 방향으로 변한다 그랬지? 동일 방향. 그럼 수요가 증가하려면 대체재 가격이 상승해야 가격하고 수요가 동일 방향이 되면서 대체재가 되겠죠. 그럼 보완재는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이라 그랬지. 그럼 수요가 증가하려면 보완재 가격은 하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야 가격하고 수요가 반대 방향이 돼서 보완재가 되니까. 자, 대체재 가격은 상승할 때 수요가 증가합니다. 보완재 가격은 하락할 때 수요가 증가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격과 수요가 동일 방향으로 변하는지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지를 가지고 대체와 보완재를 구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 요인. 자, 여기까지를 여러분이 다 정리하고 있어야, 그죠? 수요 공급에서 종합적인 문제를 낼 때 한 개 정도를 특정할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답을 요구하는 게 이 수요의 증가에서 답을 요구하는 거는 대체 시장은 호황이 아니고 불황일 때, 그리고 소비자는 가격 상승을 예상할 때 수요가 증가합니다. 하락이 아니고. 그리고 대체재 가격은 상승해야 수요 증가, 보완재 가격은 하락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데 요걸 잊어버리면 거의 한 문제가 틀릴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 외에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요. 다 할 필요는 없고 요 정도까지 나머지는 뭐 한두 번 더 들으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거예요. 요 한 4-5개 포인트를 꼭 좀 기억해 가지고 수요의 증가 요인까지 정리했어요. 자, 이제 수요 공급이라서 수요의 기본 개념까지 정리했고 거기 뒤에 보면은 수요의 이제 가격 탄력성한 게 나오죠. 탄력성이 나오는데
이 탄력성은 뒤에 정리를 해야 돼. 이 수요 공급 이론이 끝나고 난 뒤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뒤로 따로 편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또 같이 해놨던데 보니까 여러분이 참 공부하기 어렵게 이렇게 해놨던데 그 수요 공급 이론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기본 이론이 끝나고 난 뒤에 탄력성은 별도로 내가 빼가지고 정리를 할 테니까 그죠? 아 그렇게 아시고 우선은 지금 보지 말고 나중에 어차피 찾아서 해줄 테니까 자 수요를 지금까지 정리했잖아요 그죠? 그 수요를 정리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노? 공급이 나오겠죠. 공급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제 101쪽부터 공급 이론이 정리돼 있죠. 아, 수요를 정리했으니까 공급을 정리해야 되는데 칠판은 치우지 말고 그냥 두시고 조금만 4분 37초만 쉬었다가 공급부터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수고했습니다.